안녕하세요. 사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 시작하겠습니다. 사행이란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 제공, 소유권 이전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가 변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채권자는 사행위 취소 소송 청구 소를 통해서 채무자와 수익자 간, 여기서 말하는 수익자란 이익을 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루어진 재산상 법률 행위를 되돌려 놓으라 라는 소송을 거는 것이 사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그럼 사행위 취소 소송 요건에 그 채권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요건은 첫 번째, 채권은 사회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하나 대법원은 채무자가 사회행위를 하기 전에 채권이 성립될 수 있는 법률행위, 계약 등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행위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원칙은 채권은 사회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사회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이전이 됐어요. 목적물이. 이전이 됐을 때 이전 전 채권이어야만이 사회행위를 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사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권이 예를 들면 뭐 양도담보가 된 채권이라거나 아니면 뭐 채권이 매각이 된 채권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요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채권 담보를 위해 저당권 등 물적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서 하시는 그 잔존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잔존채권 출신. 근저당이 되어 있는데 경락 후에 그 채권 최고액을 다 받지 못하였을 때 나머지 금액을 추심하는 잔존채권 추심을 할 때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채권의 그 요건에 들어가는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요건도 또한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가 사회행위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고 채권자를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채권자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채권자에게 강제 집행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채무자는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한 입증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 쉽게 얘기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법률적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변호사님을 선임했다고 변호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가 이에 관련된 증빙 서류, 증빙 자료를 다 준비해야 되겠죠. 채권자가 이를 입증할 때는 수익자, 전득자는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률상 추정되므로 수익자, 전득자는 자기 신이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된다. 전득자 선이면 전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자는 이익을 얻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득자라는 거는 재산권을 이전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게 되면은 그 대상이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와 전득자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행위로 보는 경우 이제
큰 틀에서 사행위의 요건 중에 채권에 대한 요건이 있고 채무자에 대한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회행위로 보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요것도 하나의 요건에 들어가죠.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가족끼리 부동산을 아파트이건 상가이건 특별한 사정 없이 이전을 했을 경우, 채권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변제해야 할 돈은 있는데 이전을 시켜놨을 때, 또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이 좀 과다할 때, 또 위자료 등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집 한 채인데 그거를 무상양도했을 때, 뭐 이럴 경우에는 위장이혼의 경우가 많죠. 어, 상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대물 변제를 했거나 또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을 때 부동산의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죠. 유일한 부동산을 의심이 가는 자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가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뭐 회사의 직원이나 또는 친구 또는 어떤 거래 관계에 의한 이해관계인, 어, 영업 거래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전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설정도 마찬가지고. 요랬을 때는 의심이 갈 때는 추적을 해 나가야 되겠죠. 추적이라는 거는 뭐 등기부등본상에 다 나오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증빙 자료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해서 소명만 제대로 할 줄 알면은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인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할 때 먼저 어, 부동산 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돼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먼저 신청을 해 놓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되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기 전에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또 다른 액션을 취하면 더 소송이 힘들어지니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놔야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한 채권에서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채권 회수에서 좀 스킬이나 어떤 그 법률적 이해도나 경험이 좀 부족하다 라고 했을 때는 신용정보사의 채권을 유임해서 회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다만 이제 신용정보사의 채권을 출시했을 때는 신용정보사의 어떤 그 대리권 행사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뭐 그 신용정보사의 영업사원이건 추심사원이건 간에 그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본안 소송이나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법률적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서도 작성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의뢰를 한 의뢰인에게 그 서류를 작성해서 본인이 작성해서 신청을 하건 아니면은 법률사무소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건 법원에 제출을 해달라 그래요. 판결문을 받아달라고. 그럼 판결문을 받아서 다시 또 그 판결문으로 신용정보사에 의뢰를 해야 돼요. 의뢰를 하는 이런 과정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용정보사에서 하는 그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고 개인정보에 많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신용정보사에 의뢰를 해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것과 또 서울시 신용정보사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하면은 뭐 접수비를 뭐 20, 30 요 정도 소액으로 받아요. 소액으로 받고 그리고 추심해서 성공하면은 추심 성공에
퍼센트를 뭐 한 30% 정도 이렇게 또 받고, 고려신용정보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회수해서 성공하면은 30% 떼겠다 이런 방식이 많죠. 근데 그렇게 갖고 가면 또 무책임해요. 무료로 가져가면은. 어차피 신용정보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의뢰를 하면 신용정보 조회를 한번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용정보 조회를 한번 하고, 신용정보에서 어, 채무자의 신용상태, 통장 거래,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이 신용도가 있나 이런 거 정도를 판단하고, 거기에서 채권을 이어갈 것이냐, 추심을 포기할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바로 판단을 해버리죠.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 거는 어, 금액이 크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좀 시간이 걸려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은 그 진행을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들이 1차적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수할 가능성이 좀 희박할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용정보사의 그 희망을 갖고 채권을 의뢰했다가 그 많이 실망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추심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사에 위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회원님들께서 직접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정확한 그 뭐 어떤 그 지름길, 또 뾰족한 수, 이런 방법이 사실은 채권 추심은 그다시 옵션이 많지는 않죠. 채권 추심은 제가 누누이 그 말씀드리지만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좀 미흡해도 내가 채무자를 정복하기 위해서 100% 받아내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추심을 통해서 회수하는 과정을 찾아 나가서 그 해법을 찾겠다,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채권에서 관련 법률 상식.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를 불러내는 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알아내고, 그 목적물을 집행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할 때는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재산관계 명시 신청입니다.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란 법원으로부터 판결, 이행권고, 지급명령, 화해조서 뭐 이런 것들을 확정되어 받은 판결문이나, 물론 뭐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해서 강제 집행을 한 후에 그 후에 효과를 얻지 못했을 때 이런 신청을 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요건은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하고, 강제 집행이 가능한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행권고 결정문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정본에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부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집행문이나 송달증명 이런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문은 요거 3번 사항의 이 부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증한 공증 서류로다가도 재산 법원의 판결문 아닌 일반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한 공정 증서도 재산관계 명시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공증 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돼요. 공증한 공증 서류를 가지고 가서 집행문 받으러 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집행문을 하나 발급을 해줘요. 일반 공정증서도
재산관계 명시 신청에 제출하면은 해당 서류가 됩니다. 꼭 법원 서류가 아니더라도요. 뭐 마찬가지로 어느 서류나 마찬가지로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필요하죠. 채무자한테 발송을 해야 되니까 송달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신청을 한 법원은 신청 서류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법원에서 채무자한테 이제 송달을 해요. 재산 목록의 각 항목란에 자신의 재산 유무를 기재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채무자는 명령을 받고 이의가 있으면 일주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은 이의 신청이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명시 기일을 다시 정하여 채무자를 기일에 출석하도록 송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에 출석하는 거예요. 서류를 1차적으로 내고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내도 거의가 기각이 됩니다. 재산 명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법원으로부터 받은 뭐 지급명령, 공정증서 이런 집행문이 부여된 게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미리 작성된 재산 목록을 지참해서 그 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무자가 법인일 때 대표자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일 때는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고 대리인만 출석하면 안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법인이건 간에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는 채무자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리로다가 뭐 직원이 온다거나 뭐 위임장을 줘가지고 누가 대신 가서 재산 명시 신청에 선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뜻이죠. 채무자가 재산 관계 명시기일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은 기재된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심사해서 보정할 게 없다고 인정되면 선서하게 되고 서명 날인한다. 채권자는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채권자가 이제 그 채무자가 법원에 가서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채권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채무자가 좀 감정이나 그런 게 좀 그 불편해 하니까 채권자하고 법원에서 만나면 괜히 서로 그 불편한 대화가 오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채권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서 뭐 뒤에 의자에 앉아서 어떤 선서를 하나 이렇게 그 경청을 들을 수는 있겠죠. 서로 만나지는 않더라도. 가지 않아도 이제 그 열람 등사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열람 등사를 신청해서 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강제 집행의 가치가 있나 이 여부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내가 그 받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로다가 채무자가 선서한 재산의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그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치 명령이 내려져요. 법원에 출석을 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20일 이내에 감치에 명한다. 라는 이제 그 재판부에서 이제 그 감치 명령이 나오면 그 주소지에 인근의 주소지의 지구대에서 파출소에서 어, 그 경찰관이 그 주소지로 찾아와요. 어, 그래서 기소 중지하고는 좀 틀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찾아와서 이제 그 감치 및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이제 20일에 감치를 이제
유치장에 들어간다.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러 오고 현장에 있으면은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하죠. 재산 명시를 불출석할 경우,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선서를 거부할 경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출석을 하지 않는데 않았으니까 재산 명시에 불출석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출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출을 거부하게 되는 거고, 어, 출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선서를 거부하는 거고, 법원에 갔는데 뭐 선서를 거부하지 않을 리는 없으니까요.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이하의 처벌에 처한다. 이 부분을 이제 차후에 채권자는 잘 파악을 해 들어가서 채무자가 거짓으로다가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것을 발견을 하면 이 부분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떤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조회 제도.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실익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 다음 과정은 이제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신청이에요. 그럼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하고 그리고 뭐 명시 신청을 하는 이거는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재산관계 명시 신청에서 실익을 못 얻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재산조회 신청입니다. 감사합니다.